강남의 한 유명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 결혼식이 끝난 직후 밤 11시를 막 넘긴 시각. 연주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벗고 새하얀 샤워가운으로 갈아입은 채 침대 모서리에 앉아 조용히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축복 속에서 미소 짓던 얼굴은 어딘가 허탈하고 낯설었다. 꿈에 그리던 부유한 남자와의 결혼, 완벽한 하루, 그리고 시작될 새 삶. 그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너무 완벽하게 이루어진 듯했다. 오히려 그게 불안했다. 그 순간 호텔 방의 초인종이 울렸다. 연주는 순간 화들짝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다가가 문을 열었다. 그곳엔 다름 아닌 시아버지가 서 있었다. 단정한 양복에 코트를 걸친 중년의 남자는 웨딩홀에서 마주했던 그 고요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당혹과 절박이 섞인 듯한 기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말없이 봉투를 내민 시아버지는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 살고 싶으면 오늘 밤 당장 여길 떠나게. 연주는 말문이 막혔다. 손에 쥔 봉투 안에는 수백만 원짜리 지폐가 차곡차곡 들어있었다. 장난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시킨 연극도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손의 떨림은 감춰지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막 결혼한 며느리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건가? 그는 문득 연주의 손을 꼭 쥐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녀석이 어떤 앤지 자네는 몰라. 내 말 지금 안 믿어도 괜찮네. 하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걸세. 그때는 늦을 수도 있어. 지금 떠나는 게 자네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지. 연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축가를 들으며 웃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그 남자, 태성. 그는 멋졌고 친절했고 완벽했다. 데이트할 때마다 고급차로 픽업했고 레스토랑 예약은 늘 미쉐린 가이드에 실린 곳이었다. 연주는 자신이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말은 그런 환상을 산산히 부수고 있었다. 그 녀석이 어떤 앤지 자네는 몰라. 이 말이 반복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마 폭력? 빚? 다른 여자? 아니면 정신질환? 연주는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어느 하나도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건 묵직한 돈 봉투와 설명되지 않은 두려움, 그리고 도저히 믿기 힘든 현실이었다. 연주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할까? 진짜로 뭔가 위험한 게 있는 걸까? 아니면 시아버지가 무언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내밀 만큼 심각한 일이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위험한 무엇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녀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돈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휴대폰을 꺼내 태성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다. 지금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혼란을 당장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잠시 후 태성이 웃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이야기하며 샴페인을 따르고 함께 축하하자고 했다. 연주는 웃는 척했지만 마음속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무언가 단단히 어긋나고 있다는 직감. 하지만 지금은 드러낼 수 없었다. 너무 이른 타이밍이었다.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었다. 그날 밤 연주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시아버지의 말과 얼굴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살고 싶으면 떠나라.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왜 이런 경고를 받아야만 했던 걸까? 그리고 그 남자 태성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맞는 걸까? 다음 날이 되면 모든 게 명확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없었다. 연주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뭔가 복잡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자신은 그 그림자의 경계선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막 시작된 것이었다. 연주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 5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그녀와 어머니는 대구의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아왔다. 겨울이면 벽에 성에가 끼고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옷에 배어들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도시락을 싸고 급식 조리사로 일하며 연주를 키웠고 연주는 늘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다.
공부든 뭐든 좋으니 제발 이 동네에서 벗어나. 하지만 연주는 공부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컨벤션 센터에서 안내직을 시작했다. 학벌도 집안도 없는 그녀에게 남은 건 깔끔한 외모와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태도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고 매일 메이크업 영상을 찾아보며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법을 익혔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계산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사랑보다 기회를 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태성이었다. 중형급 수입차를 몰고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시계를 찬 그는 첫눈에 눈에 띄었다. 그는 한 번도 연주에게 무례하지 않았고 늘 다정했고 계산은 언제나 먼저 했다. 처음에는 그저 자주 오는 고객일 뿐이었지만 그가 먼저 번호를 묻고 카페로 부르면서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두 번째 만남부터는 식사도 고급 레스토랑, 세 번째는 백화점에서 선물, 그 다음엔 호텔 라운지에서의 티타임. 연주는 그가 자신을 특별하게 대한다는 착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니, 착각이라도 좋았다. 현실이 중요했으니까. 한 달쯤 지나자 연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태성에게 일부러 피임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혹시라도 임신하게 되면 그는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책임이 아니라 기회라고 여겼다. 연주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그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한 달 후 임신 테스트기 2주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바로 연락을 했다. 태성은 의외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껴안았고 그래도 결혼은 할 거였어 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 말이 진심인지 그저 도망치지 않기 위한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때의 연주는 감격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울면서 말했다. 이제 우리 인생 바뀔 거야. 엄마도 더 이상 도시락 안 싸도 돼. 내가 엄마 모시고 강남으로 갈 거야.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좋은 일이지만 결혼이 전부는 아니야. 넌 너답게 살아야 해. 모든 게 순조롭다고 착각하지 마. 연주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 그녀에겐 이제 고생의 끝, 꿈의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다. 결혼식 날짜는 일사천리로 잡혔고 드레스 투어, 스튜디오 촬영, 혼수 준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진행됐다. 모든 게 드디어라는 단어로 수렴됐다. 결혼식 당일 연주는 스스로가 영화 속 주인공처럼 느껴졌다. 플래시 세례, 박수, 축가, 그리고 웨딩홀 벽면을 가득 채운 사람들. 그녀를 부러워하는 듯한 시선들이 가슴을 벅차게 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끝났다. 나는 해냈다. 하지만 그날 밤 시아버지의 경고는 그 모든 환상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되었다. 연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태성은 여전히 다정했고 주변 사람들 모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 속에선 끊임없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다. 왜 시아버지는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 눈빛은 그렇게 절박했을까? 연주는 태성에게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이 결혼 자체가 흔들릴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지. 혹시 오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계속해서 무언가 균열이 가고 있었다. 결혼한 지 이틀 후 연주는 우연히 태성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한 충격을 받았다. 건물 입구에는 그의 회사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검색해본 결과 등록된 회사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보니 받는 사람은 없었다. 그 순간 처음부터 모든 것이 가짜였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휘몰아쳤다. 그날 밤 연주는 서랍 속 봉투를 다시 꺼내 세어보았다. 5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 그 돈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도망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금이었다. 시아버지는 그걸 알았던 것이다. 자신이 아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며느리에게라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연주는 침대 옆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 태성이 방금 전까지 옆에서 웃고 있었던 그 남자와 시아버지가 묘사한 위험한 존재가 과연 동일 인물일 수 있을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눈앞의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태생이 다르고 기회가 다르고 무엇보다 보호받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보호받지 못할 이유도 피해자일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이 결혼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게 자신을 위한 길이든 뱃속의 아이를 위한 길이든 간에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 그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게 될 것이다. 연주는 혼란스러웠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계산이었다는 자책감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 있었다. 바로 불안이었다. 태성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아직 확인된 건 없지만 그 불안은 명확했다. 짧은 연애, 빠른 결혼, 의심스러운 사업, 감춰진 과거.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물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조각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태성은 여전히 다정했다. 결혼식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직접 아침 식사를 차려줬고 연주의 입덧을 걱정하며 병원 예약을 챙겼다. 하지만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연주에게는 더 큰 의문을 안겨주었다. 왜 이렇게 완벽한 척할까?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걸까? 며칠 후 연주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를 다시 찾아갔다. 그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귀가한 참이었다. 연주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봉투를 꺼냈다. 결혼식 날 받았던 그 돈이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보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녀석 예전에 결혼했었다. 상대는 지방 방송국 리포터였지. 처음엔 꽤 잘 지냈어. 근데 결혼 1년도 안 돼서 여자 쪽이 유산했어. 병원 기록엔 복부 타박상으로 인한 유산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일 이후로 이혼했지. 태성은 책임을 부정했고 여자 쪽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어. 난 아무것도 못했어. 그저 침묵했지.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많은 정보였다. 너무 생생하다. 너무 생생하고 너무 끔찍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증거 같은 건 있나요? 시아버지는 망설이다가 낡은 지갑 속에서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병원 앞에서 찍힌 듯한 사진이었다. 젊은 여성이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로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태성이 서 있었다. 여성은 억지로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공포로 얼룩져 있었다. 연주는 사진을 바라보며 손끝이 떨렸다. 이건 더 이상 상상도 의심도 아닌 현실이었다.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한 불안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과거는 반복된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그 사진 속 여자의 자리에 설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주는 태성이 전화를 걸어오는 것을 무시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외출한 이유를 모른다. 그날 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을 준비하고 연주의 몸 상태를 걱정했다. 하지만 연주는 더 이상 그 눈빛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무서웠다. 연주는 다음 날 혼자 병원을 찾아갔다. 그 병원이 아니라 자신이 예전에 알바하던 근처의 산부인과였다. 그녀는 담당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몇 년 전에 복부 외상으로 유산한 여성 환자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기록을 보여줄 순 없었지만 간호사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런 사례 많았죠. 특히 폭력으로 인한 건 대부분 조용히 넘어가요. 여자 쪽이 말을 안 하니까요. 그 말이 연주의 심장을 찔렀다. 조용히 넘어가는 것. 그게 가장 흔한 선택이라는 현실. 자신도 그 수많은 여자 중 하나가 될 뻔했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잠시 골목에 서 있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머릿속은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졌다. 그날 저녁 연주는 잠을 자지 못했다. 태성은 이미 잠든 듯했지만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서랍을 열었다. 시아버지가 준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거울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태성에게 모든 걸 물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이가 있었다. 그 사실이 그녀의 모든 판단을 묶어두고 있었다. 떠난다는 건 쉽지만 돌아올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엄마에게 다시 짐이 될 순 없었다. 태성의 집에서 나간다는 건 아이와 함께 거리로 나가는 일과 같았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점점 확신이 생기고 있었다. 이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얕게 알았고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 이제 되돌아가기도 나아가기도 어려운 길.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다. 이제는 정보를 모아야 했다. 확실한 증거를 찾고 상황을 파악하고 아이를 지킬 방법을 준비해야 했다. 연주는 그날 밤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태성의 말버릇, 외출 시간, 전화를 받는 패턴, 그리고 자신이 느낀 의심의 순간들. 사소한 것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필요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한때는 사랑을 믿었고 한때는 결혼이 구원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믿는 건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리고 그녀 안에 자라고 있는 또 하나의 생명이었다. 그 생명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준비해야 했다. 정말로 싸울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이 올 경우 절대 지지 않기 위해서. 연주는 조용히 떠났다.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전화도 메시지도 없이 서울을 벗어났다. 새벽 첫 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부산이었다. 어릴 적 수학여행 이후 처음 오는 도시. 낯설지만 익숙하지 않아 오히려 좋았다. 누가 그녀를 알아볼 리 없고 누가 그녀를 추적할 수 있는 흔적도 없었다. 고작 30만 원짜리 모텔 방에서 시작한 도피였지만 연주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거짓된 삶을 벗어난 느낌,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연주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횟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임신 초기라는 사실은 숨겼다. 몸이 가볍지 않았지만 참을 만했다. 하루 종일 생선 냄새에 둘러싸여도, 주방 바닥이 미끄러워도 불편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생존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돈을 모아야 했고 머물 곳도 마련해야 했고 무엇보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아야 했다. 그 가게의 주인은 40대 후반의 여자였다. 이름은 혜진이었다. 말수가 적고 손이 빠르며 눈빛이 날카로웠다. 처음엔 연주를 경계했지만 며칠 지나자 그녀의 성실함을 인정했다. 연주는 늦은 밤 퇴근 후 방 한 칸짜리 하숙집으로 돌아와 눕기 전까지 매일 일지를 썼다. 그날 있었던 일, 혜진의 말투, 손님들의 표정, 그리고 자신의 감정.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 작은 기록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어느 날 저녁 생선 손질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발끝이 휘청거렸다. 바닥으로 주저앉기 직전 혜진이 연주의 팔을 붙잡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 연주는 끝내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에서 임신 사실이 밝혀졌고 혜진은 조용히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긴 한숨만 내쉬었다. 퇴원 후 혜진은 연주를 따로 불렀다. 그녀는 담담하게 물었다. 도망 중이지? 연주는 고개를 숙였다. 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가게에서 가장 힘든 일은 하지 말라고 했다. 주방에서 야채 손질이나 설거지 정도만 맡기겠다고 했다. 그리고 아침에는 같이 시장을 보러 가자고 했다. 그녀의 방식이었다. 다정하지 않아도 따뜻한 그런 방식. 연주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배려를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였다. 이 도시는 아직 낯설지만 최소한 혜진과 있는 공간은 안전하다고 느꼈다. 매일 새벽, 연주는 혜진과 함께 시장에 갔다. 화로를 고르고 야채 값을 깎으며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들었다. 밤이면 허름한 방 안에서 조용히 태동을 느끼며 잠들었다. 뱃속 아이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연주는 점점 엄마가 되어갔다.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연주가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던 중 가게 문이 열렸다. 익숙한 정장이 눈에 들어왔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었다. 태성의 비서였다. 예전에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 하나로 충분했다. 그들은 찾고 있었다. 곧 태성도 이곳을 알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연주는 방 한가운데 앉아 혜진에게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결혼, 임신, 시아버지의 경고, 도망, 그리고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된 현실. 혜진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선택해. 계속 도망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맞설 건지. 연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일찍 일어나 주방을 정리했고 혜진을 위해 차를 끓였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연주에게 앞으로 가게에 얼굴을 내밀지 말라고 했다.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면 자기가 맡겠다고 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며칠 후 태성은 정말로 나타났다. 이전과는 다른 얼굴, 다른 태도였다. 강압도 애원도 아닌 그저 소유하려는 의지가 담긴 말투. 연주는 무표정하게 그를 맞았다. 혜진이 옆에서 버티고 있었다. 태성은 아이는 자신의 혈육이며 법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주는 말없이 서랍에서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신청서 초안, 변호사와의 상담 기록, 임신 사실이 적힌 진료 확인서. 그 순간 태성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돌아서며 말했다. 끝난 줄 알지 마. 법은 내 편이 될 거야.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떠난 후
혜진은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시작이야. 준비됐지?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도망이 아니라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이유는 오직 하나. 뱃속의 아이.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말이 그녀를 흔들어도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되뇌었다. 이 아이는 도망치는 여자의 아이가 아니라 지켜내는 엄마의 아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연주는 그날 이후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혜진은 손님에게 그녀를 소개하지 않았고 가게 뒷방에서 식자재 정리와 조리 준비만 맡겼다. 매일 아침 혜진이 시장을 다녀온 후 함께 재료를 정리했고 오후엔 조용히 채소를 다듬거나 국물을 우려냈다. 일상이 단조로워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언제 다시 태성이 나타날지 어떤 방식으로 그녀를 압박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임신 중기가 되면서 배가 서서히 나왔다. 연주는 밤마다 뱃속의 미세한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가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감각. 연주는 매일 밤 침대맡에 앉아 노트에 글을 썼다. 태동이 처음 느껴진 날, 입덧이 줄어든 순간, 혜진이 웃으며 된장을 건넸던 일까지 그 작은 기록들이 그녀의 하루를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었다. 어느 저녁 연주는 뒷방에서 설거지를 마친 뒤 문틈으로 가게를 바라보았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혜진은 조용히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연주가 있는 뒷방을 바라봤다. 연주는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은 명확히 기억에 남아 있었다. 태성의 운전기사였다. 결혼 준비 내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사람.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말없이 몇 초간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나갔다. 그날 밤 연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들켰다. 태성이 위치를 알아냈다는 의미였다. 며칠 안에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엔 혼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혜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지금 떠날 수도 있어. 내 차로 데려다 줄게. 아니면 남아서 준비하든가. 연주는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이번에도 도망친다면 앞으로도 영영 숨어 살아야 할 것 같았다. 아이가 태어날 세상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시작되기를 원치 않았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내 방식대로 준비하자. 다음 날 혜진은 지인의 소개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성 전문 변호사로 가정폭력 및 임신 중 법적 보호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설명이었다. 연주는 그날 오후 조심스럽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임시로 지급받은 임대인 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들고 태아 진료 기록을 출력해 갔다. 변호사는 침착하고 명확한 어조로 말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로선 남편은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특히 태아가 출생하기 전까지는 더더욱요. 연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출생 후에는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부성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기록, 대화, 위협 등 모든 자료를 남겨두세요. 이후 상황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날 이후 연주는 태성이 보낸 문자, 전화 기록, SNS 접속 흔적 등을 정리해 파일로 만들었다. 혜진은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따라다녔고 법률사무소에 동행하여 진술서 작성까지 도왔다. 연주는 처음으로 지키는 쪽에 섰다는 감각을 느꼈다. 예전엔 늘 눈치만 봤다. 어떤 말을 해야 상대가 웃을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남자들이 더 오래 머무는지. 그러나 이제는 아이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태성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변호사와 함께였다. 그는 연주가 머무는 하숙집 앞 골목에 고급 차량을 세우고 내렸다. 말끔한 정장, 차가운 눈빛,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예의 바른 말투로 말했다. 아이의 부성 확인을 요구하며 자신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양육권을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연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혜진이 문 앞을 막아섰고 연주는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 그의 변호사에게 건넸다. 안에는 병원 진단서, 변호사 상담 기록, 문자와 통화 내역, 증인 진술서 초안, 그리고 출산 후 단독 양육 계획서가 들어있었다. 태성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는 눈을 흘기며 돌아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넌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끝난 게 아니야.
그가 떠난 후 연주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창밖은 이미 어둑했고 방 안에는 작은 탁상 등 불빛만이 켜져 있었다. 연주는 침대에 앉아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아이가 살짝 움직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린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날 밤 연주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불안도 공포도 아닌 단단한 의지 하나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이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날 그날까지, 아니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하는 날까지. 연주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히 숨 쉴 수 없었다. 태성은 사라졌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일상에 드리워져 있었다. 매번 벨이 울릴 때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낯선 번호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자고 조언했고, 혜진은 연주의 하루를 가능한 단순하고 조용하게 유지해 주었다. 가게 일도 줄였고 외출은 최대한 함께했다. 연주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진술서를 다듬고 증거 파일을 정리하고 하루하루 태동의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태성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연주는 어느 날 새벽 욕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뒤쪽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문고리 아래에는 물기 섞인 신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가게 뒷문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혜진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리고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연주는 바로 방문을 열었고 눈앞에는 예상했던 얼굴이 있었다. 태성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고 연주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쳤다. 혜진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그를 막아서며 고함을 질렀다. 이 집은 네가 마음대로 들락거릴 곳이 아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태성은 한동안 그녀를 노려보다가 조용히 문을 박차고 나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태성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연주는 그날 밤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아이는 다행히 이상이 없었지만 의료진은 반복된 심리적 충격이 임산부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지 설명하며 강력하게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연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 태성이 더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다음 날 아침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긴급 임시 접근 금지 신청을 제출했다. 연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술서를 다시 썼다. 병원 진단서와 함께 태성의 난입 당시 녹음 파일, 혜진의 증언, CCTV 캡처 영상 등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며칠 후 법원은 연주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태성은 연주와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 문자, 온라인 접촉까지 모두 금지되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효력을 가진 문서였다. 그날 저녁 연주는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삼켰다. 혜진은 작은 잔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이제야 한 고비 넘긴 거야. 너 정말 잘했다. 연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고비를 넘긴 것은 맞지만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태성은 다시 법적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그 사실이 연주를 괴롭혔다. 밤이 되면 눈을 감는 게 두려웠다. 세상이 조용해지면 오히려 생각이 더 커졌다. 태성이 지금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또 자신을 괴롭힐지 알 수 없다는 공포. 연주는 그 공포를 글로 옮겼다. 태동일지를 쓰던 노트에 이제는 불안 기록도 생겼다. 언제 불안이 심해졌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하나하나 써내려갔다. 감정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일이 그녀의 내면을 지탱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런 가운데 혜진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출산은 여기 말고 아는 사람이 있는 산골 보건소에서 하는 게 어때? 거긴 아무도 안 알아. 출생신고도 천천히 할 수 있고 원하면 부성 정보도 안 넣을 수 있어. 연주는 그 제안에 처음엔 당황했다. 아이에게 아버지란 칸을 비워두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 하지만 곧 그 질문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아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야 하는지, 그 환경이 안전한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태성은 아버지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연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그게 좋겠어요. 이후의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혜진은 직접 운전해 강원도 외곽의 작은 보건지소로 연주를 데려다 주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는 대학 동창이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보건지소 옆에는 방 한 칸짜리 숙소가 있었고 간호사는 자신이 출퇴근하면서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연주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을 맞이했다. 휴대폰은 꺼두고 뉴스도 보지 않았고 인터넷도 하지 않았다. 매일 산책을 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며 호흡법을 익히고 아이의 이름을 고민했다. 밤이면 창밖으로 별이 쏟아졌고 바람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 속에서 연주는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진통이 시작됐다. 간호사는 빠르게 분만 준비를 했고 혜진은 폭우를 뚫고 도착했다. 몇 시간 후 작은 울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연주는 조용히 말했다. 안녕 하민아, 널 기다렸어. 출생신고서의 부성란은 비워졌다. 아이의 이름은 하민. 의미는 하늘의 보호 아래 온 아이였다. 그 순간 연주는 더 이상 도망자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하민의 엄마였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어떤 이름보다 강한 정체성이 되었다. 출산 후 한 달이 지나고 연주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혜진은 가게 뒷채에 작은 방 하나를 정리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햇볕이 잘 드는 창과 따뜻한 전기장판, 그리고 서랍 속에는 기저귀며 분유며 준비해둔 물품들이 가득했다. 연주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하민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돌아온 것이었다. 도망치던 여정이 아니라 선택한 자리로. 하루하루는 고단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하민은 자주 울지 않았고 밤중 수유도 비교적 일정했다. 연주는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씻고 젖을 데우며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다. 가끔은 혜진이 가게에서 사용하는 자투리 식재료로 이유식 비슷한 걸 만들어 보기도 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정돈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는 가게 앞에 놓인 우편함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 없이 도착한 우편. 안에는 신문 한 장이 접혀들어 있었다. 그 신문은 온라인 매체에서 발행한 주간지였고 이면에는 태성이 한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아버지의 슬픔이라는 제목 아래 태성은 인터뷰를 통해 전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잠적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름은 없었다. 사진 속 아이도 하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기사는 노골적으로 연주를 겨냥하고 있었다. 가정폭력을 주장하며 아이를 독점하려는 편파적 모성이라는 표현이 문단 중간에 있었고 부성권을 빼앗긴 남성의 눈물이라는 문장은 제목보다 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연주는 숨이 막혔다. 분노보다도 깊은 수치심이 먼저 밀려왔다. 모욕당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용당한 것이었다. 그녀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이름과 존재가 언론의 구실로 희화화된 현실. 그녀는 하민을 다시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이런 세상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맞았을까?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며칠 뒤 연주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혜진이 조용히 건넨 말이 계기가 됐다. 지켜야지. 억울함도, 이름도, 아이도 뺏기지 말고 지켜야지. 연주는 곧장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신문 기사에 대한 반박 준비를 요청했고 온라인 게시글 캡처, 기사 전문, 출처 링크 등을 정리해 넘겼다.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부정확한 정보 배포 등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날 오후 연주는 하민을 혜진에게 맡기고 직접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기사의 발행처인 언론사 편집국에 찾아갔다. 접수실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맞이한 직원에게 연주는 미리 정리한 서류처를 내밀었다. 신분증, 하민의 출생기록, 의료기록, 접근금지 명령서, 사진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해석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었다. 기사 삭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요구합니다. 거부하시면 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담당자는 잠시 서류를 훑어보더니 조용히 자리를 비웠다. 30분쯤 후 편집장은 연주를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 회의실에서 마주한 그는 시종일관 방어적인 자세였지만 연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당신들이 진짜 고민해 보셨나요? 며칠 후 해당 기사는 온라인상에서 삭제되었고 그 다음 주 주간지에는 작은 칼럼 형태로 정정 보도가 실렸다. 명확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사실관계의 오류와 확인 부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주는 그걸로 충분했다. 아니, 완전히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알아차렸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연주는 다시 일지를 썼다. 오늘의 일, 하민이 처음으로 손을 뻗은 순간 혜진이 말없이 끓여준 미역국,
그리고 편집국에서 한마디도 흔들리지 않았던 자신. 그녀는 글을 마치며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하민의 이름을 지켜냈다. 이제 조금씩 나 자신의 이름도 되찾아야 한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고 하민이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잠들었다. 연주는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키는 사람, 엄마였다. 그해 겨울, 연주는 하민과 함께 처음으로 눈을 맞았다. 조용히 내리는 눈송이 사이로 하민이 두 팔을 벌리고 웃었다. 아이는 어느덧 15달을 넘겼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익혀가고 있었다. 엄마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연주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오래도록 하민을 안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과 눈물이 의미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가게는 여전히 북적였고 혜진은 변함없이 묵묵히 주방을 지켰다. 연주는 오전에는 하민과 놀고 오후에는 혜진을 도와 가볍게 채소를 다듬거나 정리를 도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저 젊은 엄마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속삭임보다는 인사와 미소가 더 많았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편치 않았지만 연주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했다. 그해 봄, 연주는 시청 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한부모 가족 인터뷰 제안을 받았다. 처음엔 망설였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 꺼려졌고 아이에게도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한 끝에 그녀는 수락했다. 인터뷰에서 연주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했다. 도망쳤던 시간, 숨어있던 시간,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시간. 기자는 물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연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했어요.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조금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믿어요. 기사가 공개된 날, 연주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댓글창에는 놀랍게도 응원의 글들이 많았다. 힘내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강한 엄마예요. 울면서 읽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말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혜진은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다. 한 달 후 태성의 변호사로부터 또 한 통의 서류가 도착했다.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예고장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연주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아이를 직접 데려오라는 요구는 이번에도 무시되었지만 법정은 그를 다시 부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지쳤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서류와 기록을 정리했고 하민의 발달 상태, 생활 환경, 정서적 안정까지 꼼꼼히 정리해 제출했다. 재판은 길지 않았다. 태성 측은 더 이상 물리적 위협은 없었지만 과거 기록과 언론 보도와 접근 금지 명령의 이력 등으로 인해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시 한번 하민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면접 교섭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단 아이가 충분히 성장해 판단할 나이가 되면 다시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판결을 받고 나오는 길, 연주는 웃지 않았다. 이긴 것도 졌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아이를 지키는 또 하나의 싸움이 끝났을 뿐이었다. 혜진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가 버텨줘서 그 아이가 웃고 있는 거야. 시간은 조금씩 흘렀고 연주는 더 단단해졌다. 가끔 혼자 산책을 나갈 때면 연주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떠올렸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세상과 싸우며 끝내 아이의 이름을 지켜냈던 시간. 하민은 점점 더 커졌다. 말도 늘고 고집도 생기고 때론 울고 때론 웃었다. 연주는 그런 하민을 보며 매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이 아이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어느 날 하민이 물었다.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그 질문은 언젠가 올 거라 예상했지만 막상 들었을 땐 가슴이 철렁했다. 연주는 조용히 아이를 안치고 말했다. 아빠는 너를 낳아줬지만 지금은 함께 살지 않아.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항상 곁에 있어.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걸로 충분했다. 연주는 그날 밤 일지에 썼다. 그 아이는 아직 모르겠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덧붙였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어떤 말에도 어떤 시선에도 나는 엄마다.
그리고 엄마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연주는 고개를 들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이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진실하다고 믿었다. 누군가는 연주를 불쌍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선택과 그 속에서 피어난 용기와 사랑을 따라가며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아이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마음만큼은 완전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넘어지고 후회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용기이며 그 용기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감과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를 눌러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와 진심 어린 콘텐츠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늘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